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체코 총리, 캐나다 대통령, 케냐 대통령, 에콰도르 대통령 등 전 현직 국가수반 35명. 여기에다 한국의 SM 엔터테인먼트 수장 이수만 씨, 독일의 슈퍼모델 클라우디아 슈퍼, 가수 샤키라까지. 이들의 교집합이 뭘까요? 바로 엄청난 탈세 용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명 정치인과 측근, 또 스포츠, 연예 스타들까지 수백 명의 셀럽들이 대규모로 탈세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24년치 무려 1200만 개의 자료를 분석해서 만든 일명 판도라 페이퍼스입니다. 5년 전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했던 인사들이 사임하거나 수사받은 걸 고려하면 이번에도 여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50억, 100억, 7천억이 뉘지 메이름처럼 뉴스에 등장하는 요즘이죠. 남들도 똑같구나, 이런 허탈한 동질감과 일상이 무의미해지는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옳고 그들이 틀렸습니다. 10월 5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코너에 좀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청취율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릴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녹용 선물 세트만 원래 드렸죠. 그런데 녹용 받고 단기능 개선제 얹고 알로에즙 세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단가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저희 창고 대방출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NS 이벤트도 계속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저희 프로그램 검색하고 계정 팔로우 해주시면 3분을 선정해서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로고가 없다고 하셨나요?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집들이 꽤 많은 모양이네요. 예, 재산세 세부담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는 전년 대비 50% 이상 인상이 될 수 없고요.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에 따라서 그 구간이 좀 다르기는 한데 6억 원 초과인 경우에 최대 30%까지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도 그 이상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요. 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를 꽉 채워서 오른 가구가 무려 87만 2천 가구가 넘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인 2017년에는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가 4만 가구쯤 됐으니까 4년 만에 21.6배 증가한 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 집들이 급증한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자치구별로 따져보면요. 노원구가 가장 재산세 부담 가구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단 2가구였는데요. 올해는 16,300 가구가 넘어서 무려 8,177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은 강동구, 그리고 강북 실수요자가 많은 성북구도 증가세가 굉장히 컸고요.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광진구, 구로구도 역시 1000배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에 8,979억 원에서 올해 1조 7,26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그 구로구하고 금천, 노원, 은평, 강북, 도봉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납부세액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이건 공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그 재산세 감면 제도가 여기에 특히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부터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쟁점이 뭔가요?
예, 기획재정부는 오늘 5일에 경제재정정책 분야 그리고 내일 6일에는 조세정책 분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 열리는 그 국정감사는 원래 여야 모두가 좀 거칠어지기 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재부 국감도 역시 그런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중 타깃이 될 이슈를 보면 부동산 가격 그리고 물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만 해도 13% 이상 올랐고요. 아파트뿐 아니라 지금은 다세대, 빌라 매매 가격까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좀 이렇게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최근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가 않아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그동안 정부는 국제 유가가 잠시 오른 거여서 물가가 이게 오르는 거다. 하반기부터는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월 2%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을 2%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 과세, 이 여야가 입을 모아서 유예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이야기도 좀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이상이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0%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사안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워낙 가상자산의 그 투자 비중이 높은 2030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를 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상태고요. 국민의힘에서도 1년 혹은 2년 정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대원칙이고 또 한 가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상당히 높거든요. 수수료를 조정하고 세금을 내는 게 상식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잘못 송금한 돈이 130억 원이나 돼요. 예,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죠.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3사에서 발생한 차고 승금이 얼마나 됐는지 뽑아봤더니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무려 129억 4,17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차고 송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7년에는 2억 6천만 원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10억 6천만 원, 2019년에는 29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53억 2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간편송금을 통하면 보안카드나 OTP 없이 그저 그 비밀번호 정도로만 인증을 하고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가 있잖아요. 워낙 간편하다 보니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차고 송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130억 원에 이르는 금액 가운데 74%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송금 업체 자체에서 차고 송금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랜만에 1,000명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연휴 앞두고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가 꽤 많이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는 오르고 대출은 안 해줍니다. 오늘부터 새로 등장하는 그 은행에서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가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혹은 연봉 수준으로 꽉 낀다고 하는데
전세 시장 같은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국이 사실상 금융권 전반에 대출 규제 이 강화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개별 금융사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 강화가 지금 가속화된 거는 좀 있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 먼저 영향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대출 한도도 꺾이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25bp 올랐지만 이미 금융기관들은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대출금리는 더 크게 상승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이 지난 9월 29일부터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서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출 수요자들은 나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 혹은 잔금 치러야 된다 집에 이런 분들은 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한 소식일 텐데 내년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2020년 상반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한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만 해도 가계대출이 5%, 6%, 많이 늘어야 4%, 5% 늘어나던 것이 2020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이 8% 가계대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연초부터 한 5%대 증가를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4.5% 증가했고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5%, 6% 상한을 이미 8월 달에 초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가계부채가 20년도, 21년도에 목표를 초과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조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거와 또 달라져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주택의 신규 매입자금만 규제하는 규제였다면 최근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집단대출 그리고 신용대출까지도 한꺼번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전방위적인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규제해야 될 만큼 많습니까? 최근에는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월 단위로 보면은 5, 6조 원씩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8월 달 기준으로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 증가분이었고 올해 연간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가 전체 주택대출이나 또는 가계대출 증가보다 훨씬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통계 자체가 잘 안 잡히고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전세대출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보도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상반기 말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제공한 건만 해도 전세대출 잔액이 총 175조 원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가계 대출이 지금 한 1,800조, 1,700조, 1,800조라고 했을 때 네. 10% 정도는 전세대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비중이 작지는 않은데 이게 전세 대출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고 이런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련한 통계도 나와 있습니까? 사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다주택 규제는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 모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매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매수하는 것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무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미래의 살 집을 갭 투자하는 것도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무주택자가 샀는지 다주택자가 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갭 투자 전체적으로는 올해 분명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갭투자, 그러니까 보증금 승계 후 임대 비율이라고 하죠. 보증금 승대에서 내가 바로 들어가지 않는 집을 사는 비율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늘어서 올해 7월 달에는 40%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늘어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이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실수요자를 네. 갈라내기가 참 난감하네요. 일단 날이 갈수록 깡통 전세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도 많던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전세 대출을 계속해서 규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나서 지금 최근에는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전세 대출이 없었더라면 전세 가격을 이렇게까지 수요자 측에서 올려가면서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이제 중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거의 붙어버리는 깡통 전세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보증을 해주는 부분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 대출 전체의 총량도 좀 규제하자. 그러면 이제 앞서 국민은행 말씀드렸는데요. 증액에 대한 증액분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딘가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정부의 바람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가계부채를 잡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세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매매 가격도 조금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전세 공급 자체가 워낙에 임대차법 이후에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가 하락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를 현실적으로 막는 것도 사실 어려운 데다가 전세 대출을 지금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져서 오히려 온갖 대출을 더 빠르게 땡기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신용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신용대출도 이제 한도가 막히면서 사업자 대출이 또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출도 한정판이 돼버리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면 막차를 막 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토스뱅크가 출범을 하잖아요. 여기에 신용대출이 확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이제 신토스뱅크가 이제 이 미리 가입자를 이제 줄 세워서 받는 마케팅 전략을 펼쳤고요. 그래서 네. 오늘 오픈하면 바로 예금 그 대출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2% 최대 예금 금리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뱅크나 다른 쪽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막혔는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2% 후반 최저금리 기준으로요. 대출을 금리를 낮추면서 한도는 신용대출 기준으로 2억 7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토스를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금리를 낮췄던 이유도 가계가 워낙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낮췄던 거였고 그런데 올린 것도 그러면 가계가 정말 좋아져서 올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좀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요. 네.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고신용자들 같은 경우에 대출이 줄지 않고 있고 토스 같은 경우에도 고신용자한테는 2억 7천만 원까지도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전방위적인 규제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저소득층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출 규제가 좀 급브레이크 밟는 그런 형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저희 여러 가지로 로고도 바꾸고 순서도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들어보시고 청취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선물로 보답할게요.
중국 헝다그룹,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화천대유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죠. 중국의 대표적인 시행사인데 이 회사 주식 거래가 홍콩 증시에서 중지됐습니다. 변수가 참 많은 그런 장인데 간밤 뉴욕장은 어땠는지,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지난 금요일 머크의 코로나 치료제 효과로 인한 상승을 뒤로하고요.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과 더불어서 부채 한도 같은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도 부담을 줬고요.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내부 고발과 접속 장애로 독점금지법 강화 및 인터넷 관련 대형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한 가운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요 페이스북 내부 고발 요 사건도 만만치 않게 몹집을 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요 장중에 제가 5% 빠진 것까지 봤는데 간단하게 페이스북 내부 고발 사건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본부장님? 일단 쉽게 말해서 일단 인스타그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제 10대 소녀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우울증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미 페이스북은 그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발표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가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플랫폼 회사들이 독과점이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그 폐해를 주는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원이라든지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좀 지난주 목요일에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의원들이 결국은 상당히 좀 과격한 발언들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좀 부담을 주게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럽 쪽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페이스북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했고요. 결국은 플랫폼 회사들이 스스로를 규제를 하지 않아서 독점화될 경우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말해주는 사례라면서 더욱 강력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만의 문제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있잖아요.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독과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었던 사안이었었고요. 공화당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이슈로 인한 변동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 이슈는 저희가 지켜봐야겠네요. 말하자면 플랫폼이 사람들의 알고리즘을 통해 중독시킨다, 담배와 같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요거 중요하다고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0월 18일 이 시일이 딱 종료되기 전까지 합의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일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이번 주 부채 한도 인상을 촉구를 하면서 공화당한테 야 너희들 비켜서라, 러시아 룰렛 그 게임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이 새로운 지출, 그러니까 3조 5천억 달러에 대한 지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이것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질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달래기도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도 섣불리 이걸 또 찬성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10월 18일까지라고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딱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10월 14일부터 11월 초까지, 그러니까 10월 18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무도 모른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10월 18일을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3,000포인트는 하회했고요. 문제는 뭐 개인 투자가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리지겠지만 관련된 악재성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98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주목할 게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이런 악재성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선물 순매수도 한 2,600계약 정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순매수로 전환하는 등 모두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장에도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있지 않습니까? 수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재성 재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매물을 내놓게 돼버리면 시장은 더 하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다. 그러면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재차 3,000포인트에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 들여다봅니다. 이변의 이런 이변이. 오늘은 법률사무소 파란의 이승훈 대표 변호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은 모양이네요. 맞아요. 제가 특히 부동산을 전문 분야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상담이나 방문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분은 많은데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절박하게 되잖아요. 급하게 되고. 그래서 미처 필요한 부분을 다 체크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시고 많은 팁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떤 팁들 가져오셨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볼 텐데 왜 유독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관련한 내용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신축 빌라가 아파트에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신축인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만든 시행하는 업자들은 사업비랑 공사비들을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아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걸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거나 판매를 해서 공사비도 회수하고 대출도 이제 변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은데 아파트에 비해서는 선호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이 등장하는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앱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네. 당장 좀 두드려 보면 얼마인지 시세 시세가 파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되죠. 잡히죠. 근데 빌라는 그게 쉽지 않은 데다가 특히 신축 빌라는 근거가 될 자료도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질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돈을 10원도 들이지 않고 사회 물정 잘 모르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층들에게 임차 보증금을 시세보다 오히려 더 높게 받은 다음에 네. 이걸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만약에 빌라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시세 차익은 자기가 취하고 아하. 하락이 됐다. 그러면 그 리스크는 온전히 임차인한테 떠넘기는. 아니 세상에 그런 그 대동강물 파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주 가운데 뭐 소수이겠습니다만 대출을 땡겨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봐봐. 분양되면은 내가 잔금하고 대출금 갚을 때 해놓고 이자만 내고 버티다가 비싸게 팔아서 싸게 갚고 나머지 차익을 챙기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분양가가 너무 높게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뭐 그 위험은 세입자 혹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위험은 부담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관상을 보고 우리가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5월입니다. 지난 5월인가요? 네. 이게 그 수원 일대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 맞죠? 이건 어느 지역입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사건이고 강서구 수원에서도 화곡동. 난리가 났었죠. 사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에서 난리가 났던 거는 네. 그 모 전자 사원들이 대다수가 연루가 돼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자, 지난 5월 사건부터 볼게요. 새 모녀 전세 사기 사건, 500채가 넘는 빌라를 샀다가 일이 났다. 이 사연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봄인데요. 새 모녀가 전세 보증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미분양 빌라를 매집하는 방식으로 화곡동과 주변 일대에 최소 524채의 빌라를 사모은 거예요. 쓸어 담았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깡통 주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졌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피해액도 수백억에 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후폭풍으로 이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다세대 연립주택 경매가 나와가지고 아하. 이 부분 시장도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고 부작용이 매우 컸습니다. 이 지역에 빌라가 좀 많은 편이에요. 화곡동 일대에 많은 편인데 깡통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선순위 그 근저당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전세 보증금 그게 시세보다 이제 낮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돈을 누가 메워줄 거냐. 그렇죠.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내가 피해자다 하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원칙상으로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한 문제니까 민사소송을 당연히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임차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판을 짰다라는 정황이 보이면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524채의 빌라를 사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세모녀는 일단 자신들은 실제로 투자를 한 거일 뿐이고 전세 보증금도 반환하려고 했으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소될 가능성, 처벌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자, 임차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세모녀가 그래요. 괘씸하지만 이 사람들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뭐 세무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게 돼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당연히 승소하실 거고, 승소했을 때 내 손에 남는 거는 사실 판결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판결문이라는 거는 피고에게 재산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수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종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이 세 사람이 재산을 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놨다. 아니면 그렇죠. 다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어디 꽁꽁 숨겨놨다. 그렇죠. 혹은 추가로 어떤 데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이걸 남의 통장으로 받는다라고 치면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하는 방법이 형사 고소인데 왜냐하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감옥을 가기 싫어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차명이나 네. 아니면 집안의 금고에 꽁꽁 숨겨놨던 현금을 풀지 않을까, 그걸로 합의를 하려고 감옥을 가기 싫어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아하.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응 방법이 없죠, 사실상. 아, 그러면은 이거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데, 자, 우리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기도 했지만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이런 상황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전세 사기 당했던 도재학 선생, 이 생각이 나네요. 되게 상냥한 친구였는데 전세금을 끝내 돌려받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율자병원 흉부외과 레지던트 도재학 선생이 어떻게 전세 사기를 당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도재학 선생, 제 빙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드디어 전세 구했어요.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정말 걱정했는데 때마침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계약했잖아요. 조심해. 전세 사기일 수도 있어. 에이,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이에요. 전문가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밀린 월세를 내라고요? 아하.
전세로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밀린 월세를 내라고 진짜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건가요? 맞습니다. 자, 이 부동산 중개사가 보증금 가지고 장난쳤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진짜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2천에 월 90의 월세 계약을 하고요. 집주인 모르게. 그렇죠. 그럴 수도 집주인한테는 있군요. 월세다. 네.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는 2억의 전세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서에 쌍방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서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믿고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안 중개인을 가보고. 믿고 네. 특히 멀리 사는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해외에 사는 분들은 자신이 필요한 서류를 다 중개인한테 주고 네. 너가 알아서 이 조건만 맞추면 난 되니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맡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쪽을 다 속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거죠. 그래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부동산 중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개인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처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실은 불법이니까 공인중개사가 직접 이건 내 거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거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많죠. 공인중개사가 이름을 빌려오는 거예요. 아하.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돈인데 이름을 피하기 위해 그 이름만 빌려와서 네. 이 법을 피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자기 거래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인데 남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의 집인 양 해서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본인 소유일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자기가 엄청 좋은 물건이라고 포장해서 애껴둔 거다. 예, 네.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세 차익도 자기가 챙기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숨기고. 그래요. 이게 참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지금 한 곳의 부동산하고 거의 뭐 한 10년 넘게 거래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골집들 동네에서 왜 오랫동안 하신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한데 자 그렇지 않아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전체 관련 사고 금액의 60%나 된다. 이런 자료도 하나 발표를 했던데 또 어떤 걸 좀 주의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는데 너무 싸거나 너무 괜찮으면 일단 의심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싸다. 이 시세에 대비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까지 좋다. 이러면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사실 이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팁은 아니에요. 모든 맞아요.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팁인데 제가 이 부분이 이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뭐 1, 20%까지는 운이 좋으면 금매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싸다거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물건이나 좋은 조건이나 좋은 기회는 절대 생판 남인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요. 아, 맞아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 생각해보니까 금융권에서도 금융사기가 아니 이렇게 좋은 상품을 이렇게 좋은 투자 상품에 이렇게 좋은 대출을 굳이 나를 찾아서 전화까지 해서 그렇죠. 김미영 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분은 되게 오랫동안 승진 안 하시고 아직도 팀장이시던데 자 이번에 깡통 전세로 가볼게요. 이것도 요새 정말 문제가 많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시세가 이제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 보증금 합친 금액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50%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빌라나 네. 아파트가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게 100% 시세만큼 받아서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빌라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입 이후에 감가상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때보다 가격을 더 받거나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깡통 전세 부분을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시세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파악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기 네. 때문에. 그래서 꼭 빌라 전세 계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나한테 이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공인중개사 말고 근처의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물건 또는 이 근처 물건들에 대한 시세를 어느 정도 좀 확인해 보는 발품을 좀 팔아서 최소한의 객관성은 확보하셔야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부동산은 길 하나만 건너도 관장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있는 집이면 그쪽에서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동산에 가보시는 게 맞고요. 내가 편한 부동산이라고 해서 저 멀리 있는 집을 거래하시면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기를 당하려고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일단 나도 알아요. 아파트가 보다 안전한 거래라는 거 아는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탄이 부족해서 찾는 대안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사기를 안 당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중개사, 집주인, 뭐 그 일가족이 다 짜고 수원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이 나를 최종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어느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인중개사분을 절대로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안타깝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공범인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수원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거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공인중개사였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물론 그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있어서 1억 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사고가 터졌을 때. 하지만 이거는 자신만 1억이 아니라 다 합쳐서 1억이기 때문에 절대 그건 믿고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느냐. 일단 잔금 내는 날 등기부 등본을 당일날 확인하라. 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 계약 체결하는 날 한번 보고 잔금 치르는 날은 등기부 등본을 다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신없거든요. 그날. 그렇죠. 네. 그리고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하세요. 뭐 까탈스러우시네. 다 뭐.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가 많죠. 하지만 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들을 보면 심지어 저는 잔금 치르는 그날 근저당권 설정하는 케이스도 봤어요. 와. 잔금 받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딴 데 가서 대출 받거나 야. 사채 땡겨 쓴 다음에 그 설정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꼭 당일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 그리고 등기부 등본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모르시는데 만약에 전날 이 사람이 어디서 대출을 땡겨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등기부 등본에 안 나와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럼 네. 대신에 무언가 작업이 프로세스 중이라는 거는 표시가 돼요. 어떻게 나와요? 뒤에 보면 지금 뭔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진행 중이다라는 표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여기에 새로운 나보다 선순위의 무언가가 네. 설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날 가능하면 바로 입주를 하고 네.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라. 아. 전입신고도 당일날 하시라. 왜냐하면 귀찮아서 뭐 주민센터 가기 싫어서 이거를 하루 이틀 미루다가 배당 순위가 밀려서 몇 억을 날리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여기 그 어렵게 다시 재테크를 통해서 일어나신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만기일이 다가와도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말고 전출 신고도 하면 안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갑자기 뭐 직장이 이직을 했거나 네. 이래서 집을 나가야 돼요. 딴 데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근데 책임지고 너 줄 테니까 나가. 나 믿고 나가. 그 말 믿었다가 유일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을 임대인 말만 믿고 이사 갔다가 날려버리는 케이스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안 나가면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버티시라는 말을 네. 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버티셔라. 단 꼭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짐을 다 빼지 말고 둬라. 조금이라도 남겨두고 네. 도어락 비밀번호 넘겨주지 말고 본인이 관리라도 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뭐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전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남겨둬라. 아, 거기까지는 아마 다들 모르셨을 텐데 여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 다른 사람에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분명히 돌아가는 후과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민형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해서 사이좋게 지내요. 좀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팁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데 우리 하나의 옵션이 되겠죠.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파란의 대표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요즘 파리에서 바게트 만드는 그 빵집 있잖아요. 여기 가면 빵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안 만드는 걸까요? 재료가 부족한가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중앙일보 백민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파리에서 바게트 만드는 회사에 정말 빵이 없습니까? 네, 저기 빵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다녀보니까 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곳은 이제 수도권이랑 서울은 이제 뭐 들어가면 빵이 일단은 다 보이기는 합니다. 군데군데 뭐 내가 찾던 빵 이런 게 좀 안 보인다 정도고요. 그런데 이제 광주나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빵이 이제는 빵보다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인다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는 특히 빵 찾기가 어렵다. 자, 빵집은 빵 파는 가게잖아요. 네. 왜 없어진 건가요? 지금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이제 빵과 그 빵에 들어가는 뭐 재료나 샐러드 같은 거를 이제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화물 기사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남샤니 광주 공장에서 9월 3일부터 이제 운송 거부를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벌써 한 달째가 된 겁니다. 이 광주에서 좀 시작됐는데 이게 한 2주 정도 뒤부터는 그 전국으로 좀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바게뜨가 이제 들어가 있는 주요 물류센터에서도 이제 운송 거부 사태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파리바게뜨 매장에도 조금씩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자, 재료가 전달되지 않아서 빵을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재료를 전달해준 화물기사님들은 왜 운송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쵸.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 화물기사 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일 하루에서 이제 3번 정도 이제 매장에다가 재료를 갖다 주면 그 재료를 갖고 빵집에서 이제 제빵사분들도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이게 이제 하루 지금 한 번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맹점주 분들이 직접 재료를 사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파업을 이제는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일단 지금 그 파업을 하고 계시는 화물 기사분들은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이 화물 기사분들이 여러 이제 노동단체에 가입돼 계시는데 한국노총이나 지금 현재 이제 파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일단 민주노총 소속의 이제 화물연대 소속 운송기사분들인데 이제 파리바게뜨 전국 파리바게뜨에 이제는 운송하는 차량이 뭐 700대 정도라고 합니다. 700에서 800대인데 이 민노총 이제는 소속된 화물기사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한 20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량 지금 운송이 중단된 상태고요. 아까 이제는 지금 파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하느냐를 이제는 보면은 아까 이제는 호남 지역에서 먼저 광주에서 광주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주노총이 이제 소속된 화물 기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인원들도 좀 많고 하시다 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파리바게뜨 매장이나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매장 수도 늘어나고 우리가 배송하는 물량이 엄청 늘어났다. 그런데 이제 업무의 강도가 굉장히 세진 반면에 내 임금이나 노동 강도는 내 임금이나 처우는 그대로다라는 말씀을 이제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을 더 늘려달라. 한 사람이 이제 배송해야 되는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차량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이죠. 그 모회사가 SPC가 이제 차량 2대를 증차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이
늘어났으니까 이거를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배차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화물 기사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좀 의견 충돌이 난 거예요. 아, 소위 거기도 황금 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새벽에 이제는 일을 나가셔서 좀 가까운 쪽에 배차가 좀 빨리 쉬운 쪽으로 이제 네. 노선을 아무래도 좀 가고 싶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여러 단체에 이제 소속된 뭐 기사분들끼리 좀 이제 좀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파업이 먼저 이제 운송 거부 사태가 이제 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의견 조율을 하려면 일단 이 SPC에 소속돼 있는 분들입니까? 외주입니까? 이분들은? 외주예요. 그러면 이분들 간의 그 노선 조정 그리고 어디에 차량을 얼마나 투입할 거냐 이걸 조정하는 게 필요할 텐데 네네네. 해결점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러게요. 그 처음에 이제 호남에서 사실 그거는 의견 충돌이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잘하면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게 이제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 2주 뒤에는 이제 아까 전국으로 확대된 게 그 SPC가 이제 계속 운송 거부를 하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배송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지역에 이제 피해가 한 처음에 2주 정도 추산했을 때 40억 가량 정도 났었나 봐요. 네. 이거를 이제 민주노총 화물기사분들께 청구서를 내민 거죠. 이거 빨리 손에 나는 파업에 건데. 따른 손실을 보상해라 예,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SPC가 이 파업에 참여한 화물 그 관련 기사들에게. 그렇죠. 기사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액수고 돈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좀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보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 약간 좀 물리력이나 이런 이제 뭐 압박이나 이런 걸로 서로 맞선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전국 다른 물류센터에 소속된 이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이제 소속 기사분들도 같이 파업에 동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커진 상황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게 상황이 되게 복잡한데 서로 감정적으로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네. 최근에 SPC 계열사 중에 보면 파리바게뜨도 있고 비즌이라는 떡집도 있고 바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집도 네, 있고 맞습니다. 지금 던킨도너츠라는 회사가 지저분한 환경에서 빵을 만든다는 주장이 나와서 이게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네. 사측은 이게 조작된 거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에요. 네, 이것도 좀 그 파리바게뜨 파업의 또 연장선상으로 감정 싸움으로 좀 치닫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방송사가 이게 던킨도너츠 한 공장의 불결한 위생 상태를 고발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조사를 해서 좀 위생적으로 좀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던킨도너츠 대표가 이제 다음날 사과문을 올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날 오후에 또 던킨도너츠, 그러니까 SPC에서 또 다시 입장문을 냅니다. 근데 이게 조작된 영상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원래 안 하는데 마치 지저분한 것처럼 상황이 좀 연출됐다. 그렇죠. 약간 그런 의심되는 정황이 자기네들이 봤더니 한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혼자 이제 뭐 이렇게 찍는 것 같더라라는 식으로 조작이 의심된다면 또 경찰에 왜요? 이제는 좀 고발을 합니다. 그 직원은 그럴 만한 동기가 뭐죠?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약간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네. 있는데 그 SPC는 이 직원이 민주노총 소속의 또 직원이다, 조합원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약간 의도가 있다라는 식의 네. 주장을 하는 거고 이 직원은 나는 공익 제보자다,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면서 뭐 청결하지 못한 위생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한 네. 것인데 나를 보호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을. 그래요.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정리될지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마감이 다가오네요. 저희 강기능 개선제 바람꽃 도일파파님, 알로에즈 판도라님, 녹용 1926님 드릴게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아시죠? 내일 올게요. 발전.